안녕하세요. 어, 오늘 우리 회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강연을 맡은 서경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지금 지금 우리 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늘 얼마나 기쁘고 저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또 CBMC 70주년에 이렇게 뜻깊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지금 19로 지금 모두가 다 어렵고 또 인내심을 또 발휘하고 또 경제 위기를 겪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회사 이대로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 이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칭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컨텐츠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기업에서 ESG 경영이 한참 이렇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ESG 경영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기업 코치로서 실제로 그 예전과 다르게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기업 코칭에서 코치로서도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잠깐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코칭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내가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이제 CEO 핵심 역량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역경과 도전에 대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 체크를 잠깐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코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또 살펴보면서 오늘 기업 코칭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마지막 케이스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자신의 기업을 홍보하거나 또 본인의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그 활동을 소개를 할 때 ESG 경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또 governance, 그러니까 지배구조. 그래서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좀 이제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외 선진국의 그 기준을 한 10점 정도로 보고 있다면 대기업은 한 7점,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한 5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한 4점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G 경영을 사실은 평가할 그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이 이제 많이 없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ESG 그 한국형 ESG 평가 지표가 개발이 이제 필요한 이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ESG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는 뭐 SK그룹이라든가 LG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런 그룹들이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 ESG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핫한 그 영상 하나를 다음 장면에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고 우리 회사는 ESG 경영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를 함께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삼성전자. 아닌데. 삼성전자 사업장이 아니라 음악 작업실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직원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거랑 셀럽이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대체 정체가 뭐죠? 이분 오늘의 SG 주인공 맞습니다. 음반도 냈었던 래퍼 박상준 씨. 그의 본캐는 삼성전자 반도체 환경팀 직원이죠. 네, 반갑습니다. 환경팀 박상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본캐와 부캐가 너무나도 다른 이분.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들에 대해서 이제 자원 순환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에코피스, 삼성전자 반도체의 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활동의 이름입니다. 에코와 오피스의 합성어로 박상준님이 직접 지었죠. 17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코피스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제 배출되는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을 하고 있죠. 지금 내 몸무게 한 77이 나오잖아. 투명 페트를 다 들고서 이 무게를 재면 보통 오늘은 81. 예전엔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준 씨는 쓰레기의 가치를 찾아 조금이라도 재활용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처음 적용한 게 바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재활용 품목 늘리기. 기존에는 저희가 6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4종을 추가해서 10종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배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분리배출이 10종이나 된다니 우리가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세세하죠. 박상준 씨는 실제로 분리수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오염도 등을 모두 측정하고 조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재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이제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시고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임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만 이렇게 실천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에코피스 담당자로서는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아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자원이거든요. 결국에는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원단을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섬유를 만들어서 의류나 뭐 가방이나 에코피스 활동은 단순히 분리배출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사업장 내에서 다시 쓰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오염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죠.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모아 직원들의 근무복을 만들 계획입니다.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우유팩은 재생 화장지로 재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고, 플라스틱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비닐류는 고형 연료로, 유리는 건축 자재로, 커피 캡슐은 비료나 알루미늄으로 재활용하는 등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닐 수 있게 감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배출, 재활용 방법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상준 씨는 친환경 문화 자체를 만드는 데에도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분리배출 웹툰도 만들고요. 퀴즈쇼도 하고 랩으로 캠페인송도 만들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임직원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죠. 사무실 분리배출 캠페인 에코피스 쓰레기는 비우고 강승을 채우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고 내가지만 기억해 비행 분석 투명 패턴을 라벨을 뜯어 실천하는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가 이런 뭐 캠페인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이해한테는 작은 감동으로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 분리배출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고 이를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박상준 씨. 예전에도 그 가치는 가치대로 중요한 거였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 그 가치를 조금 더 조명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신경을 썼어야 될 일이었는데 같이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는 분리배출을 100%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100%. 김준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레기도 우리가 좀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그냥 쓰레기로 남겨지지 않고 재활용 자원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일단 추진하게 되면 뭐 실패를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전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삼성전자. 네, 지금 여러분들이 ESG 홍보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진짜 쓰레기에 대해서도 쓰레기의 가치를 부여하고 재활용 품목을 늘리고 쓰레기 배출을 이제 100까지 다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ESG 경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 세계는 뭐 ESG 경영이라든가 지금 이제 다 모든 기업은 다 메타버스에 타야 된다라든가
또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 모두가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지금 경영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업은 지금 뭐 ESG 경영이라고도 하고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된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CBMC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기업가들로서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CBMC 70주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 경영하고 다를 것인가. 오늘 우리의 주제가 우리에서 이대로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돼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업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서 이대로 좋은가? 지금 이 질문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대표님들께, 회원님들께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회사 이대로 좋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저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기업을 대기업의 우리나라 대기업의 코치로서 제가 현장에 이제 나가서 한 15년 전, 20년, 뭐 10년 전만 해도 기업의 코치로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많이 못 느꼈어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제 CEO들이 이제 뭐 코칭 주제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뭐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해서 10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뭐 오늘 내일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바로 뭐 1년 안에 문을 닫거나 이런 사례가 없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특히 이제 CBMC 회원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의 조직으로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앞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한 달 후 또 두 달 후가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코칭에 대해서는 코치로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번 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어떤 길로 다 가기를 지금 존경을 하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 안에 다 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이 회사가 내가 맡고 있는 이 회사 조직이 탈락될 수 있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변화의 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냐는 거죠. 여기 지금 change라고 하는데 이 변화, 이 change 변화를 위해서는 C단계에서 첫 번째가 choose,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choose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허들, 장애물을 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해야 될 것은 뭐지? 그것을 위해서 그로우 단계로 나가고 있는가? 이 단계에서 이밸루에이션, 평가 단계를 매일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 학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에 이제 3학년, 특히 4학년 졸업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불안한 친구들, 무엇이 불안한지를 묻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위안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전체 피드백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 불안한 줄 알았더니 친구들도 다른 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같이 불안해하고 있구나를 보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공동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느끼는 문제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불안함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그래도 너무 불안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만 겪는 불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의 과제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잠깐 찾아본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있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나를 지으신 분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이제 CCM에도 있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순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강야의 길을 다 겪잖아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가장 좀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다 광야에 서 있게 되는 광야의 현장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때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기가 막힌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걸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져왔을 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조직을 이끌게 하고 기업을 경영하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이 고난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이 경영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까? 그럼 우리는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잠언 말씀에서 잠깐 찾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지금 경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경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청지기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경영하고 있는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이 잠언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경영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온전히 이 정말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가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완전히 그 바깥으로 몰아낼 때 그 절벽 아래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5,000피트 상공에서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질 때 갑자기 낚아채서 올려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여호와도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직을 우리의 기업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코칭 또 전문가로서 그동안 이제 수많은 기업 코칭을 해오고 또 코칭을 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 코칭이 뭔가 오늘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코칭을 사람들한테 묻고 강의를 할 때 20년 전에는 거의 전무했고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코칭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뭐 페스티벌 코칭 이런 코칭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학부에서도 리더십 개발 코칭 뭐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코칭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3분의 1이 안 되었어요. 코칭이 뭐지? 스포츠에서는 코칭 들어봤는데 경영에서는 못 들어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지금 현재는 제가 들어가서 뭐 기업에서든 코칭 들어보신 분 하면 다 손을 들어요. 뭐 스포츠에서도 들어봤고 실제로 이제 코칭의 영역은 5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코칭 영역에서 기업 코칭을 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코칭 영역이죠. CEO 코칭, 뭐 이그제큐티브 코칭, 그래서 이제 임원 코칭, 중간 관리자 코칭, 뭐 매니저 코칭, 뭐 사원 코칭 다 비즈니스 코칭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코칭 영역에서 뭐 부모 코칭, 가족 코칭, 부모 자녀 관계 코칭, 뭐 결혼 코칭, 연애 코칭 다 라이프 쪽. 그러니까 인간 발달과 관련된 거는 다 이제 라이프 쪽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학습 코칭, 뭐 청소년 코칭 다 라이프 코칭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코칭, 진로와 관련돼서 커리어 코칭 영역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쪽에서 스포츠 코칭,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쪽에서 크리스천 코칭, 이렇게 이제 주요 코칭 영역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코칭이라는 영역에서 쓰는 것들이 도대체 코칭이란 그 단어가 뭐냐? 말이라는 거죠. 말인데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냐? 물론 긍정의 말.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소리내서 하는 말의 컨텐츠만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버트 메라비안 박사가 이야기를 했죠. 말에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말의 컨텐츠는 한 7% 정도.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다. 더 중요한 말은 비언어적인 거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비언어적인 것이 뭐냐? 이제 그것이 실제로는 말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바디랭귀지. 얼굴, 표정, 몸동작, 제스처,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 몸동작이 55% 정도 중요하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다. 그 사람의 목소리다. 음성이 38%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알버트 메라비안 박사는 한 93%가 비언어적인 것이 의사소통에 정말 중요하고 말의 컨텐츠가 7%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한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 말에 있어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합친 것을 말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에도 신경을 써야 되나? 비언어적인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뭐 괜찮아 라고 하는데 말은 괜찮은데 좋아요 하는데 얼굴 표정이 전혀 좋아요가 아니야.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 그럼 말로 하는 건데 그러면 코칭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건데 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건데 어떻게 코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짧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담과 이제 코칭을 완전히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담, 뭐 세라피, 심리치료, 그다음 컨설팅, 뭐 멘토링, 퍼실리테이팅, 트레이닝, 티칭,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코칭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칭에 대한 정의를 이제 게리 콜린스 박사가 이제 상담학의 거장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 코칭 책도 썼고 또 코칭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어요. 잠깐 보면 코칭은 한 개인이나 그룹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현재 있는 지점이에요. 코칭은 바로 지금 바로 현재 있는 지금 now,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이다. 여기 중요한 것, 현재 그다음에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노모토 히데다케, 코칭은 개인의 뭐를? 자아실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 여기에서 코칭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 코칭은 반드시 일반 대화법이랑 다른 게 반드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코치라고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1단계 지나고 2단계 지나고 3단계, 4단계 시스템을 갖춘 코칭 대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대화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모토 히데다케가 코칭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목적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야말로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CF 국제 코치 연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적인 코칭이란 인생, 라이프, 경영, 커리어, 비즈니스 코칭 이런 조직에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관계를 코칭이라 말한다. 코칭은 코칭받는 사람을 코치이, 피코치라고 합니다. 코칭받는 그 프로세스를 코칭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고객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잠재력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쉽게 말하면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대화법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만드는 대화법이 바로 코칭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리 콜린스가 크리스천 코칭은 현재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옮겨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코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조직들은 내가 원하는 것, 근데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리스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거나 이제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코칭의 특징 잠깐 보면은 뭐 선교적인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뭐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주고 또 기독교 가치관을 크리스찬 코칭으로 연결하는 것이 크리스찬 코칭의 특징이에요. 일반 코칭은 답이 나 의뢰인에게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코칭은 그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화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코칭과 상담과 일반 코칭의 차이점이 뭐냐? 가장 요거만 잠깐 핵심을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과거의 문제 해결에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 트라우마가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워요. 우울증이 좀 있어요. 불면이에요. 이런 분들은 상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가구 문제 해결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통해서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 치유, 분석,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코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칭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아하, 우리 회사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때요?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과거의 모든 분노가 다 올라와서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렵다라면 이런 분들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또 뭐 심리 치료나 또 뭐 멘토링, 트레이닝, 티칭 이런 모든 것들과 코칭의 차이점이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실제로 고객한테 물고기를 잡아서 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코칭은 물고기 낚는 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과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 바로 코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현재 건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그러면 현재 있는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 목적점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 바로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으로 시작해서 요즘 코칭으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센터의 이름들도 상담센터에서 상담 코칭센터로 이름을 많이 바꾸고 있죠. 상담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거지?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코칭의 영역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코칭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통 이제 프로코치가 될 때는 두 가지 기법으로 이제 나가는데 제일 많이 중요한 것이 이제 경청. 잘 들어줘야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경청. 그래서 두 가지 스킬을 가지고 코치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게 한 달을 얘기를 들어도 쉬운 것 같아. 근데 10년을 훈련을 해도 계속 어려워요. 경청한다는 거. 이 경청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 듣기 히어링이 아니라 온 주의를 다해서 듣는 리스닝이거든요. 이 경청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적극적 경청, 뭐 공감적 경청이 있지만 의도적 경청, 의식적 경청, 수용적 경청, 맥락적 경청, 경청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 경청이라는 것이 뭐냐? 일단 잘 듣는 건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에고리스한 상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가치 판단, 편견, 선입견을 다 빼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줘야 된다. 지난주에도 그 CEO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동업을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A 사장이 B 사장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B 사장은 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만 이제 꺼내면 온 얼굴이 일그러져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B는 그러는 거예요. A는 내가 이야기하면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막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A에게도 B에게도. 그러면 A 사장님이 지금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뭡니까?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끝까지 좀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B 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A의 입장이 어떤지 A 사장의 이야기를 좀 잘 경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오해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었다라면 긍정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경청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잘 들어야지 퍼블리케이션, 강력 질문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줘야지 좋은 질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코칭식 경영을 한다. 기업을 운영할 때 우리가 과거에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뭐 권력을 가지고 교통 경찰처럼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십, 코치형 리더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어줘야 돼. 그것의 기본은 조직의 대표라면 리더라면 CEO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청과 질문을 정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을 딱 그냥 잘라가지고 개입하느냐, 자르느냐, 듣기 싫으면 막 얼굴이 일그러져서 싫은 흉내를 내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존중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청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듣는 것, 온 이야기를 내 가치 판단 편견을 빼고 에고리스된 상태로 적극적으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듣는 공감적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경청에 대한 효과적인 경청 10가지 기술을 잠깐 소개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가지고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면 이걸 3시간짜리로 설명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끝까지 한번 좀 잘 들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스탑 토킹이에요.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대표님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가 지금 와서 이 수업을 듣지는 않아요. 지금 듣는 분들은 사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현장에서 뭐냐면 이 조직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꼭 비즈니스 코칭이 라이프 코칭이랑 연결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의 배우자, 특히 이제 부인하고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안 좋았던 말을 들은 것이 회사에 와서도 계속해서 회사의 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실제로 경청 훈련을 할 때 스탑 토킹, 말하는 거 멈추라는 거야. 끝까지 말하는 것을 좀 멈추고 이것은 말하는 것 바깥으로의 말만이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하는 말, 저 사람 판단하고 있어, 평가하고 있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일단 내면의 말을 잠깐 스탑 토킹,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remove distractions, 뭐예요? 주의 산만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하 조직이 말단 직원이 기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제안서를 가지고 왔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지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와서 사장님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고 가.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눈을 마주치고 수고 많았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바쁜데 이거 끝나고 내가 확인할게.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보고 있어. 거기다 놓고 가. 하고 화면만 보고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와서 아빠 야구해 그러면 아이의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너 얘기 듣고 있거든 하고 TV 화면을 보고 있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뭐를 느껴요?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대화의 단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을 한다 그러면 경청의 자세, 적극적인 자세부터 가지고 주의 산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을 화면을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막 움직이는 거, 한두 사람 움직이고 일어났다 나갔다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 수업을 들을 때 이게 경청이 서로 쌍방향 소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면 이 에너지가 저 안에서 더 많이 올라와서 더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주의 산만을 없애고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듣고 더 많은 걸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하게 되고 뭐예요? 또 하나 경청 기술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편익견, 선입견을 없애는 거예요.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sten to the tone. 그 사람의 말, 내용만 듣지 말고 컨텐츠, 그 사람의 말 톤도 한번 신경을 써봐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올라갔는지 중음인지 저음인지
그리고 listen for ideas, not just words. 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려주지 않은 이런 자세가 경청이다. 아하, 그러면 경청의 첫 번째는 일단 말하는 거를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깐 끊어보자.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편견,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CEO 핵심 역량,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 실제로 해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첩도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1시간 동안 강의 분량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핵심 역량만 좀 소개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역량 중에서 우리가 이제 OECD 핵심 역량에는 크게 3가지를 두고 있어요. 글로벌 리더로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역량은 OECD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문성,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전문성,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크게 3대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성,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 뭐 정치를 하는 분들은 관심이 갔죠. 대통령으로서 전문적인 영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도 그 사람의 리더십 역량을 평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CEO로서 핵심 역량을 한번 체크해 보면 사실은 이 10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변화가는 능력. 지금 다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뭐 메타버스에 타야 된다 그래. 그럼 AR, VR 뭐 그러면서 이제 이제 IoT나 CPS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스마트 이제 관리로 시스템을 가지고 뭐 건축을 하더라도 스마트 아파트 얼마만큼 스마트가 들어가냐, IoT가 들어가느냐, 얼마만큼 고객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다른 아파트랑 다르게 차별화되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스마트홈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에 갖고 왔던 시스템으로 내가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 관리 능력은 어떤지, 내가 조직의 장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은, 그리고 소통, 협상 능력은 어떠한지, 업무 추진 능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이거 마케팅 능력. 제가 사실은 이거 마케팅 능력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CEO 분들을 만날 때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모 회장님을 한번 만나서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렇게 많은 그 회사의 모든 사업을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합니다. 이건 제 비법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했더니 A하고 B하고 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 기술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똑같아서 자 비즈니스를 한다고 L을 쓰는데 다른 고객사에서 A 회사, B 회사 어떤 회사의 물건을 수락하겠냐는 거예요. 그 회장님의 답변이 모든 기업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내가 하는 일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고 있냐. 요즘 뭐 착한 기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알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능력, 홍보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을 전혀 다른 결과로 와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홍보 능력, 우리 조직의 마케팅 능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조직의 이 마케팅 능력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운영 능력, 뭐 법률 해결, 또 인적 자원 관리, 업무 추진 능력.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뽑은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주제 안에 이제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만나본 사장님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게 이제 그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끌어 나가자니 적자가 계속되고 여기서 포기하자니 회생의 능력이 회생의 기회가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해나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버티자니 지금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이 걸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돈 모았던 거 다 이제 없어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회복 탄력성이란 요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죠? 회복 탄력성. 뭐 회복을 했을 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힘? 탄력?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서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사를 제가 이제 썼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게일 가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경험에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역경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 마음의 원천에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그 내적인 능력을 뭐라고 한다? 회복 탄력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회복 탄력성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장애물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여기서 멈추면서 회복 탄력성 지수를 한번 체크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개 문항인데요. 5점 척도입니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주시면서 한번 바로바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어떤가?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점수 옆에다 해보세요. 그 다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다시 접근 방식을 바꾼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5번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6번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7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자, 빨리빨리 이제 같이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스트레스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가? 자, 그다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다음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삶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삶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다음,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음,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나는 평소 아니요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다음,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잠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본인 점수를 한번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이제 얼른 본인 점수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점수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작성을 하신 분은 다음 장면에서 본인 점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점에서 37점 사이에 있는 분, 회복 탄력성이 이제 비교적 낮은 편이고 자신감이 없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소할 방법이 없고 내 방식대로만 막 애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고 38점에서 59점 가장 많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계산의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면의 힘을 더 키워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자기돌봄, 마음 근육 중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점에서 80점 나온 분들 계세요. 이제 높은 점수죠. 회복 탄력성. 당신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사고방식이 유연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어떤 도전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제 이게 이제 게일 가젤 박사가 이제 회복 탄력성 그 수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게일 가젤 그 박사가 하버드 의대 이제 교수인데 그 의대 그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의사들 한 500명 이상을 실제로 코칭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스터 코치이기도 한데 실제로 보니까 이 회복 탄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시간 단축을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목표 점수로 가는데 목표 지점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나 낮으신 분들은 의지가 일단 떨어져서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울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오늘이 그날 같고 내일이 그날 같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칭에서 그걸 인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제 지난 거는 어제 일로 끝나야 되는데 어제 그 힘들었고 나를 어렵게 했던 것을 오늘 가지고 와서 이 오늘 가지고 온 이 불쾌한 감정을 또 내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관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인타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보통 이제 코칭에서 인타임이 아니라 스루타임.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이렇게 시간을 간통해야지 목표점까지 가는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현재 끄집어 와가지고 과거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을 더 중축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봤을 때 많은 CEO들이 갈등 관리가 굉장히 변화되어야 될 그리고 가장 발전시켜야 될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경청, 의사소통, 뭐 권한위, 공감 능력 이런 것들 이제 키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조직에서 관계에서 인간끼리의 갈등, 인간 갈등이 오면 그것은 결국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과 어떤 인간관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갈등 관리의 원인은 무엇이고 갈등 관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 원인의 그 주범이 결국 내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통을 서로 하지 않으면 자 제가 이제 기업 코칭에서 임원들 코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임원님들 그 조직에서 어떤 사람하고 부하 직원하고 일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임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화면에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본 뜻이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 트럭은 운전사는 이 하사표대로 잘 갔지만 결국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교통사고가 나죠. 저는 이 화면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화면에.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거든. 근데 왜 또 자꾸 그 길로 가니?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일을 할 때 참 어렵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기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해서 우리가 CEO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선포를 하고 뭐 회사 안에서 신뢰를 조직을 했어요. 회사를 이끌어 나가. 그러면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부하 직원들한테. 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으니까. 그래서 막 직원들한테 막 큰 소리도 치고 야단도 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 구성원들하고 의사소통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각오의 방식, 조직 경영 방식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조직 구성원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포가 잘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라포가 뭐예요? 조직의 신뢰로운 유대감,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신뢰감, 유대감. 그러면 내가 조직 구성원들하고 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라포가 형성되어 있느냐? 요셉 유이디 박사가 라포를 뭐라 그랬어요? Really all people prefer others reflecting themselves. 뭐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 그들 자신을 반영해 주는 걸 좋아한대요. 아, 라포가 잘 형성되었어? 라포가 잘 신뢰감이 형성되었으면 조직 구성원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포의 원뜻이 뭐냐면 나 자신을 반영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미국 폴춘지에 실린 그 100대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글렌 토브라는 거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CEO 그룹과 부하 직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 조직의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동기부여의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CEO 그룹의 답과 부하 직원의 답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CEO의 답은 뭐였을까요? CEO는 월급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월급 많이 주면. 그리고 두 번째, 승진시켜주면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승진시켜주면. 아마 조직,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직업의 안정성 보장해주면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부하 직원들의 답은 달랐어요. 뭐냐? 1위가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열심히 할 거예요. 첫 번째 1위가 뭐예요? 물론 월급 중요해. 승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내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인정을 해주냐? 인정!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인정의 기술. 인정. 소속감. 세 번째, 사려 깊은 태도.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동기부여의 원인이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업 코칭 사례로 이제 들어가면서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2015년도에 무엇이 CEO를 만드는가라는 책을 김영사에서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우리나라 대기업 또 간기업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사례에서 코칭 스킬을 이제 소개해서 책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이제 사례는 아직까지도 제가 굉장히 좀 남아서 소개를 하고 이제 마지막 사례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코칭하고 있는 회사의 중소기업의 사장님의 경우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사례에 나오신 분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10대 기업 안에 있는 대표 기업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셨는데 첫 번째 제가 이 회사에 갔을 때 이제 이분하고 코칭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이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선두주자의 대표 회사였어요. 근데 이분을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뒤에다 소개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죠.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새카맸어요. 저한테 이제 담배를 한 대 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뭔가 심각한 결심을 하는 듯 어두운 표정이어서 코칭받고 싶은 주제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빨리 그만둘까?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코칭받고 싶다고 하는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 안에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주제를 첫 시간에 내올까 생각했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CEO 자리에서 강함하게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S 사장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솔직하고 용기 있는 CEO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대기업 CEO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이유를 물으니까 그 S 사장의 대답이 이랬어요. 제가 벌써 이 회사에서 28년 근무했어요. 근데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서 경쟁에서 지독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국내 경쟁에서 1위를 하고 이겼더니 나원참 이제는 국제 경쟁,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1위가 말고 국제에서 1위 해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마득한 후배들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분이 복잡한 거 다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분을 만났을 때 코칭 주제였어요. 한 달 안에 그만둘까.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그만두고 싶은 것이 막 완전히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한 듯하게 보였어요. 제가 이제 이분을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나, 이분이 정말 회사를 그만두는 거가 100%일까 아니면 리얼 원트가 따로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면했어요. 사장님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정말 원하는 대로 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직면하기를 시켰어요. 코칭에서는 결과를 예측하라, 파급 효과를 알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1년 후에, 10년 후에 당신의 회사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방식으로 계속 경영해 나갔을 때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파급 효과를 알고 결과를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면하게 했더니 이분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당장 한 달 안에 그만두면 모두들 저보고 미친놈이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들 자기를 보고 저렇게 되려고 한 달 안에 그만두려고 사장 돼서 그만뒀어? 저렇게 어렵게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더니 다 욕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히스토리를 여기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힘들게 그 사장 자리까지 올라와서 학교도 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야간 학교 다니면서 대학도 아주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주 기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아주 존경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미친놈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러면 사장님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고 그냥 직면하기를 해버렸어요. 이분 얼굴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라고 왜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죠. 리얼 원트였어요.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대요.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할 때 자기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경쟁에서 압박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주주총회하면 주주들이 빨리 해외로 나가서 1위에 그래 우리 회사가 10년 후에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압박감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칭에서 굉장히 강력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사장님들도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do you really want?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뭘 가장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크리스찬 기업으로 내가 CBMC 회원으로서 내가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지혜 활동도 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온다고는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 박수 칠 때 떠나고 싶구나. 나 미친놈 소리 듣기 싫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라는 욕구가 있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박수 칠 때 떠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코칭이 시작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것. 뭐 물어보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냥 새벽 12시, 1시 계속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접대. 사장님, 이 술 접대를 좀 끊어보시죠. 금요일까지 마무리하시죠. 토요일 날 하루 동안은 가까운 남산이라도 올라가셔서 그 남산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나서
사모님하고 같이 가셔서 좀 생각을 좀 리프레시하고 그리고 다음 일주일 후에 저랑 만나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숙제로 내줬어요. 액션 플랜 숙제로. 토요일 날 술 마시지 않고 비즈니스 하지 않고 토요일 날 남산에 올라갔다 오기. 이렇게 그분이 그래요.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그동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30분 이내 올라갈 수 있는 1시간 이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갔더니 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고향 마을도 생각나고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제 토요일 날까지 술 먹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어.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현황을 저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때 10년 전에 신성장 동력 사업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의 혁신이거든요. 자, 내가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압박감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 사장님이 직면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리얼 원트를 통해서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박수 칠 때 떠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 관리를 들어가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10회를 이제 끝나면서 이분이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임기를 퇴임 때까지 직무를 잘 수행해서 저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아주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나중에 또 감사 인사도 이제 또 받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힘든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이를 압박감에서 달랠 수 있는 것이 술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밤 12시, 1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애쓰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기업 코칭 사례는 잠깐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인정하기 기법이에요. 첫 번째 사장님의 그 사례처럼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욕구를 탐색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코칭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해요. 내가 여기서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지금 당장은 경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지만 일 마무리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맡은 책임감을 잘 분량대로 할 때 후배들도 나를 보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선례를 남기고 그 사람은 이제 코칭을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분도 이제 얘기하면 이분 사례도 1시간짜리인데 이분도 늘 부하 직원들한테 욕을 먹는 분이에요. 뭐냐면 이 부하 직원들이 이거 실제 부하 직원 얘기거든요. 제가 오직하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날 충성을 해요. 근데 이 남자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에게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을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데 목숨 바쳐 일할 열정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장님은요. 인정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맨날 뭐 하라고 충성하라고 강령을 하니까 서로가 참으로 답답한 거죠. 이제 굉장히 좀 높은 분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그 직원이 열심히 애를 써갖고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바로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하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만 목숨 걸었나?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 사장님께 꼭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직원들을 칭찬하고 인정 좀 해달라고 한마디만이라도. 이 인정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칭에서 제가 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코칭을 하고 나서 다음 시간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할 거리를 찾아서 인정해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조직의 부하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인정의 말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장 가까이서부터 내 자신도 인정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또 조직에서 저 말단 직원들 찾아서 한 번도
내가 눈 안 준 사람에게까지도 찾아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 부하 직원은 존재 의미가 생기면서 그 조직에 소속감이 생기고 아, 우리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코칭 사례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코칭 성과는 지금 제가 써놓지 않았어요. ing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그 토픽은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요. 이 사장님은 우리나라 빵회사, 케이크 회사를 지금 이끌어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앞에 보이지 않아요.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5년 전, 제가 5년 전 이분을 만났어요. 5년 전 회사 공장이 불에 다 타고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회사가 무너지나 생각을 했지만 그때 코칭하면서 OM 방식을 찾아 야간 작업으로 살아났는데 또 다시 식중독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다녀오고 나니 오기가 생겼어요. 잠깐 소개를 하면 이분하고 이제 코칭을 시작한 게 한 5년 전이에요. 2017년도. 근데 이분의 회사가 다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공장도 아주 멋지게 지었고 회사도 굉장히 예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공장이 완전히 다 전소를 한 거예요. 수십 대의 그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이제 태웠어요. 저는 이제 코칭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코칭 의뢰가 들어와서 바로 시작을 하지 않고 이 사장님께서 코칭을 이제 의뢰를 왔는데 제가 2년째 이분이 좀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대기업에 코칭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좀 오래 기다렸어요.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코칭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코칭 하는 날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다급하게 코칭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그 회사의 이제 총괄 팀장님이 그만둔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총괄 팀장이 한 그 모든 회사의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둔다고 인수인계 다 끝났고 6개월 동안 인수인계 작업을 끝마쳐서 오늘 그만두는데 그분이 그만두면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코칭을 해주고 그래도 그분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어쩔 수가 없고 마음을 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여자 총괄 팀장님이었는데 만났는데 제가 짧게 이제 압축을 하면 그분에게 이제 그 코칭 기법에 타임라인이 있어요. 타임라인 앵커링 기법이 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실제로 경험해 보게 하는 거예요. A, B, C. 그래서 A 길도 가보게 하고 B 길도 가보게 하고 그만뒀을 때 그만두지 않았을 때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VAK 기법.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들리는지, 오디토리, 또 무엇이 느껴지는지 그걸 가지고 경험하게 했는데 이제 그 팀장님이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을 접고 이 회사에 이제 다시 그대로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너무 잘 됐다라고 했는데 그만 그 회사가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팀장님이 계셔서 그 회사가 이제 OM 방식도 찾아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몇 달 동안 8개월 동안 힘들었던 거를 겨우 이제 건져서 회사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않았어요.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화재 보험 처리도 안 돼서 그때 그것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팀장님하고 이제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회사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야간 작업도 이제 회사가 이제 큰 회사하고도 이제 서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야 신난다 하고 이제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어머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큰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그 식품 회사랑 연결이 됐는데 그 회사에 그 수주를 주고 있는 원재료에서 달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빵을 지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식중독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이 대표님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제 감옥에 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제 지인하고 같이 이제 그분을 면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처음 5년 전에는.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분이 공장에 불이 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자 이분이 이제 너무나 지금 달라졌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오기도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믿었던 부하 직원들 많이 나갔지만 그들 원망하네요. 그들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재기에 성공할 것 같아? 하고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그걸 왜 의심해? 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도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회사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가 코칭하면서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집사람하고 여유가 생기고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쓰임을 받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백이 있으니까 든든해요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사실은 이분 상황이 여기보다 더 지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공장 불탔어요. 직원들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거래업체 한 600개에서 이제 한 반이 지금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적은 그 업체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이제 따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도 어렵지만 다행히 회사가 경매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감사한데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 가정적으로 아파트도 지금 문제가 또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코칭을 하는 이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와서 이분이 지금 얘기한 거 2021년 7월 20일에 썼던 이야기를 이분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고 집도 지금 이사를 다시 가야 되고 막막하지만 제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요. 이 상황에 제 마음이 편안함에 감사하고요. 미래 소망을 주시며 감사하고 또 성공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에 감사해요. 그리고 현재 있을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집 문제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희망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수님 뵐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외면하지 않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심에 감사하고요. 행복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건강히 허락하심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웃음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마 이 사장님의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면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많이 지금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야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셀프 코칭 질문, 미래 성공한 대표가 현재 김 대표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그랬어요. 조금만 잘 버텨. 그래, 내가 잘 버티라 그랬지. 이겨낸다고 했지. 케이크 인사에 전설이 될 거라고 했지. 전설 됐잖아. 이러면서 이분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주로 썼던 지금 쓰고 있는 기법이 뭐냐면 미래화 기법이에요. 미래화 기법이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그 그림, 비전을 현재 가지고 와서 사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나가서 너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봐라. 너 앞으로 후손이 저 별들처럼 아버지 후손이 창대할 거야.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걸 믿고 자꾸 꿈꾸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잖아요.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실 때 재미난 거는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걸 주지만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잖아요. 때가 됐을 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이분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라 기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바로 얼마 전에 직전에 지금 이 김 대표님에게 그 동종업계에 또 이제 큰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아주
바쁘게 또 공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서 그것을 이루고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레이는 단계로 갔어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꿈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세 번째 우리 그 케이크회사 전설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가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이제 코칭을 해나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의 대표님들도 지금 저와 코칭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회사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을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방에다가 이제 문자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을까? 제가 이제 김 대표님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리 매출이 있고 많은 실적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의 최고의 CEO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CBMC 70주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6장 3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액션 플랜. 어떻게 알아야 될까?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까? 시편 121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경영 방식의 지혜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는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뭐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그 경영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구글의 인재 방식, 채용 방식을 보면서도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너무 놀라워요. 거기에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겠다. 그 영감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는 영성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으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회사 이대로 좋을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청과 질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는데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아요? 하나님 이대로 운영해도 좋을까요? 예, 너 A가 아니라 B로 가야 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우리에겐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같이 함께하는 줌으로 이게 지금 이제 업무 중에 지금 이제 CBMC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지금 이제 오늘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회사에 지금 업무 시간이어가지고 못 들어온 분들이 너무 아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손을 들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채팅방에.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황병일입니다. 네네네. 우리 강사님의 그 어려운 기업 또 CEO들의 상담을 리얼한 얘기를 듣고서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문을 닫고 싶다라고 그 찾아온 어떤 대표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왜 회사를 문을 닫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닫고서 그냥 제주도로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럼 닫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닫고 그냥 자연인이 되면 끝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회사 문 닫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찾아분들한테 저도 그런 코칭을 하지만 또 저 스스로도 사업가니까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 때 많은 어떤 또 저도 코칭을 받고 싶은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질문자님,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그 소리가 웅웅해서 이게 지금 아, 크게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채팅방에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더 좋겠고, 한 번 더 크게 좀 얘기를 문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문자로 지금 하겠습니다. 주변이 웅웅해서 좀 안 들리는 그런 좀 단점이 있거든요. 네, 네, 문자로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아, 그 대표도 이제 보면 그 네. 동료 사업가나 분들한테 이렇게 자기 회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상담해 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상대방한테는 어떤 좋은 길을 이렇게 안내하거나 바람직한 길을 안내를 하는데 네, 막상 자기는 잘 누구한테 안내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셀프 맞습니다. 코칭이 잘 안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누군가에게는 조언을 할 수 있는데 본인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셀프 코칭식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던지는 질문도 굉장히 좀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업무적인 질문이 있을 것이고, 또 삶에서 일어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또 질문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때 매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어려울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항병일 사회자님께서 사실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평상시에 어느 분이 있는지요? 자, 어느 분이 있죠? 존경하는 분요. 네. 기업가로서는 정정 회장을 존경하죠. 정지영 회장님. 네, 좋습니다. 네, 자, 기업가로. 그러면, 네, 기업가로서는. 자, 이제, 보통 이제 셀프 코칭식 질문들을 본인들이 뭐 그 리스트를 가지고 또 아니면 목록화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남에게는 이런 조언을 잘해주는데 자기 자신한테 이런 거를 함부로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분이라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만약에 타인에게 있다면 지금 정주영 회장이라면 나에게 항명일 사회자님에게 지금 뭐라고 답을 줄까? 그분의 입장,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이제 코칭에서 이걸 포지션 체인지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의 입장,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말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 불이 다 탔어. 와, 사람들 다 망했다. 저 회사 어떡하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회사 망한 거야. 내가 봐도 망한 거야. 근데 주님이라면 공장에 불이 났는데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바깥에서 보게 하면 훨씬 답을 얻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세 번째 그 케이스에서도 말한 것처럼 앞으로 지금은 김 대표님이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뭐 경매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앞으로 성공했을 때 10년 후 앞으로 성공했을 때 김 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김 대표님이 지금 현재 김 대표님한테 뭐라 말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정주영 회장이라면 지금 항병일 선생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존경하는 그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시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이 되죠. 그야말로 메타 포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야. 더 넓은 객관적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훨씬 더 내 문제에 몰입해서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디소시에이션, 객관적 간조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 훨씬 문제들이 수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다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려운데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할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듣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캐네스테틱 체각적인 입장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훨씬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좋은 거는 어소시에이션 주관적 몰입을 하고 나쁜 거는 멀리서 바라보서 멀리서 다시 관찰자 객관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생활화된다면 훨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답변이 되셨나요? 아유, 네. 아유,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네네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지금 또 답변이 채팅반이 왔는데요.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12년간 사업체 시작해서 키워오고 지금까지 발전시켰는데 요즘 상황이 쉽지 않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도 60대 중반인데 과연 언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직원들도 키우기가 쉽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한 직원들은 아직은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사를 언제까지 해 나가야 될까? 나이도 60대 중반인데, 자, 이 질문을 던진 분에게 지금 잠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일반 기업 코칭이라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봤을 거예요. 기업에는 학교 같은 경우도 정년퇴직이란 나이가 있어요. 65세, 60세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본인이 그 사업체를 운영할 때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CBMC 회원이라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 회사를 언제까지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의 답은 사실은 가장 간단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을 내 문제를 기도하고 또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언제까지 그만둬야 될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준비하는 것. 그러면 내가 60대 중반인데 하나님은 모세도 80에 들어서 쓰셨거든요. 예전에는 60대 중반이면은 지금은 뭐 완전히 물러나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타이어를 다시 갈아 쓰는 세대가 6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모든 경력을 살려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75세까지 10년을 더 일할 수 있는지 그 플랜을 기도하면서 작성을 해서 직원들도 내가 어디까지 키워놓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CBMC 회원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여기서 스탑을 한다 그러면 또 나머지 많은 다른 식구들이 있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죠?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지금 12년 차 사업을 키워 오셨다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살려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옵션. 코칭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코칭에서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 코칭의 효과성은 액션 플랜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효과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와서 제 수업을 1시간 반 동안 열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으로 들었을 때 내가 액션 플랜. 그래, 지금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결심했어. 그러면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가 실행 계획을 세우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12년 동안 사업체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액션 플랜을 세울 것이냐, 그걸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을 가지고 회사의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실행했을 때 예상되는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A안, B안, A 플랜, B 플랜, C 플랜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계획을 잡지 않고 대안 없이 그냥 움직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내가 언제 누구와 함께 이것을 이룰 것이며 그 실행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내가 진지하게 세워보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성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기업의 모든 코칭을 할 때 기업 코칭에서는 반드시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 해외에서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해외 사업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면 해외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보고 자 보세요. 코칭에서는 강점을 강화시키라고 해요. 강점은 더 강화시키되 약점은 보완하라고 그러는데 약점은 보완해도 중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하우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거기에 대한 액션 플랜을 세우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액션 플랜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느 것에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냐. 실행이냐. 그것을 행하는 당신, 빙은 누구냐. 코칭에서 일반적인 이규제티브 임원들 코칭에는 듀잉 코칭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매출이 더 높을까? 성과 중심이지만 CEO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빙 질문이에요. 이것을 하는 당신 누굽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아디다스, 또 뭐 레고, 세계의 유사한 기업들이 레드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컨설팅 회사에서 적자를 어떻게 하면 흑자로 만드니까 나는 거기에 삼성전자도 들어간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기술 개발 하잖아요. 했는데 칼라티브를 만들어냈어. 근데 안 팔려. 칼라티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혁신이 필요해. 근데 혁신을 어떻게 줄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질문은 어떻게 하면 기술 개발을 더 높은 기술 개발을 가지고 만들어낼 거냐. 더 좋은 칼라티브를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미켈 라스무센이 그 컨설턴트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어요? 하이데거식 질문으로 나가라. 인문학적 질문으로 나가라. 듀잉이 아니라 빙 질문. 뭐냐? 이것을 만드는 의미가 뭐냐? 컬러 TV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만드는 주 고객층, 소비자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삼성전자가. 주 소비자층이 누구예요? TV를 보는 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TV 어떤 의미야? TV가 어떤 의미야? 그랬더니 주부들이 얘기하죠. TV도 가구였으면 좋겠어요. 가구의 일종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그 거실에 이렇게 뚱뚱하게 있는 거 말고요. 좀 예쁘게 벽걸이형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좀 갤러리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착안한 게 뭐예요? 끝이 둥글고 벽걸이형 보르도식 TV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컬러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얇고 벽걸이형 예쁜 TV로 바꾸기 위해서 컬러 TV 다 없어요. 저도 바꿨어요. 뭐냐? 질문을 바꾸라는 거야. 원질문.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팔까 해서 이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냐. 의미로 바꾸라는 거야. 듀잉에서 빙으로. 그것이 훨씬 더 고객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경쟁력이 높은 대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함께 했습니다. 뭐 나눠줄 게 너무나 많죠. 기업의 코칭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을까에 대한 핵심,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코치로서 또 오늘 강의자로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돌아가자. 어떻게? 힘써 알자. 거기에 모든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 더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질문 하나 받고 끝낼까요? 이제 시간은 이제 지났는데 짧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대영 대표님 어디 계세요? 지대영 대표님? 지대영 대표님? 손 들었어요. 네네. 음성을 크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사례를 들여서 그 코칭 강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는데요. 네. 코칭의 대상이 제가 보니까는 결국은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방법론이 많이 틀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 똑같은 방법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만족이 했었는데 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길로 갔던 것,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었던 그런 저희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코칭이 그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화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성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자, 코칭이 툴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청과 질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칭 스킬들을 막 가르쳐요. 이제 제가 제자들한테 코치를 막 키워내. 그래서 이제 회사로 쫙 이제 보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코칭이 굉장히 좋은 툴로 쓰이는데 어떤 사람은 쓰이지를 못해요. 대상에 따라서 코칭 방법과 코칭 스킬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오냐면 있는 그대로 캘리브레이션, 그 사람의 상태를 비언어적인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코칭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찮아요, 좋습니다라고 할 때 실제로 진짜 괜찮은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코칭은 아무리 똑같은 툴을 가지고 있어도 대상마다 다 달라야 돼요. 이게 임원급, CEO급, 매니저, 사원. 자, 지금 우울이 아주 심한 사람, 아주 건강해서 액티브한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코치들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빨리 비언어적인 것을 빨리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코칭에서 캘리브레이션, 비머 관찰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는 오늘 비머 얘기는 안 했지만 비머가 뭐냐면 BMIR, Behavioral Manifestation of Internal Representation. 뭐냐면 내적 경험의 행동적 표상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 안에서 경험하는,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행동으로 바디랭귀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캘리브레이션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코치들은 코칭을 쉽게 말하면 디자인을 해야 돼요. 10회 코칭이면 8회까지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네. 이 사람 굉장히 지금 번아웃 되어 있구나. 굉장히 지쳐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코칭을 계속해서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5회기까지는 일단 이 사람이 마음이 일단 좀 여유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원하는 코칭 주제가 뭐냐. 당신이 원하는 주제를 얘기하라. 들어줘요. 시간을 1시간에서 한 30분을 더 늘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일단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누군가가 들어주면 그때부터 코칭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코칭이 불만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고객이, 코칭을 하는 그 고객이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상황이 코치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성과 중심의 코칭만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코치는 상대방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특성들, 비머를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빨리 직관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코칭에서 알아차림 코칭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잖아요. 알아차려야 돼요. A 코치는 알아차리는데 B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 사람 A로 나가면 안 되는데 엉뚱한 방향의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코칭을 할 때 내가 일단 변화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코칭 얘기를 했는데 코칭은 시작할 때 코치가 고객이 변화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하는 코칭에는 임원들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임원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20년 동안 저 컨설팅 교육받았는데 코칭 10회 한다고 제가 이게 달라지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한번 10회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신의 변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깨닫는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가 10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 이야기가 이 코칭 너무 무섭네요. 이제 말 함부로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저는 아주 심한 경우 S그룹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코칭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런 경우에는 돈이 몇 천만 원이어도 저는 그냥 아웃시켜버려요. 안 해요. 코칭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코치를 찾는다면
훨씬 더 코칭의 효과성,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코치들을 찾으세요. 훌륭한 코치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코칭의 대상은 코칭 받는 사람들의 그 개개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대양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또 코치로서 제가 코치가 된 동기, 또 코치가 돼서 살아온 또 삶의 또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데 또 그건 다음으로 또 기약하면서 오늘 47차 CBMC 한국대회 또 주강사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